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지도부 체제를 꾸렸는데 동아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를 빌어서 이재명 2기 체제는 이대로 곧장 대선을 치러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짠 사실상의 이재명 대선팀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민주당 핵심 관계자이기 때문에 가장 좋게 그냥 표현을 한 거라고 봐요. 아, 우리 팀 최고야. 이런 예를 들어 의미? 2기 지도부 체제 지금 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저도 기자 입장으로 생각해서 물어보면 그분이 좀 어정쩡해. 또는 뭐 이분은 좀 그렇고 이분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최고죠.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근데 사실 대선팀이라는 걸 강조했다는 부분이 이제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됐고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표가 됐잖아요. 사실 그 전에 전당대회 과정부터 저는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생각은 대선에 다 가 있다고 봐요. 다음 지금 뭐 지방선거가 있긴 하지만 중간에 이미 대선의 목표로 다 가 있지 다른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냥 연관돼서 이거는 대선에 대응하는 거다. 처음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을 때부터 눈은 이미 다 대선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연 확장을 위한 하나의 행보다. 예. 저는 이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했다는 이 말을 보고요. 대단히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 이재명 대표를 뭐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도만 했어도 뭐 우리 정치에서 늘 있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2024년 8월이잖아요. 지금 2026년 8월 아니죠. 지금 대선이 뭐 한 2년 반도 더 남았는데 이대로 곧장 대선을 치러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다. 이거는 국민들 보시기에 대단히 오만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그 소속 정치인들이 당의 일극체제에 젖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극체제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극강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데 그 일극체제의 이면은 뭐냐면은 이번에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 경선에서 탈락한 데서 보듯이 다른 생각, 특히나 다른 대선 후보의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미 이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 후보인 거예요. 그걸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 보기에 이런 오만한 발언을 하지 말아야죠. 이대로 당장 대선을 치러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글쎄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세 글자로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가 약간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실 때 26년이 아니고 24년이라고 했는데 이건 여야가 공공연하게 얘기 안 할 뿐이지 어느 정도는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나본 여야 정치인들이 그렇고 대선이 꼭 27년에 열린다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헌정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발언이에요. 위험한 건 아니에요. 없습니다. 헌정 절차고 그리고 이거 툭 터놓고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또 종종 어떨 땐 얘기하고 어떨 땐 얘기 안 하고 그래요. 근데 그냥 저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당의 대선 주자 같은 오세훈 시장 같은 분도 최근 인터뷰에서도 그냥 51% 대선 출마 가능성 이미 현 대통령이 임기가 반도 안 지났는데 나도 출마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고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몇몇 분들이 2명의 대선 주자들이 전당대회에 나왔었죠. 대선에 대한 얘기를 꺼리낌 없이 얘기했어요. 이거는 저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고 보면 먼 훗날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는 긴급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기조에 깔고 있어요. 제가 물밑에서 만나본 꼭 그게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최근에 또 김현석 독립관 기념관장 문제로 저희가 보면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대통령 인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제가 만나본 분들은 공공연하게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근거 없는 건 아니다. 어떤 상황이도 대처할 수 있도록 대선팀을 짜겠다는 꼭 그렇게 짜였다는 게 아니라 짜겠다는 민주당의 의도는 합당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 실장님께서 평소에 합리적인 말씀 많이 하셔서 제가 마음 깊이 존중하는데 이 말씀만큼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무슨 뭐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정말로 뭐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정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건 자유죠. 아까 오세훈 시장이 51% 발언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요 원래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차기 지도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돌리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직 대선이 많이 남았지만 그런 본인의 꿈을 밝힐 수는 있는 거죠.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요. 근데 본인이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경우는 역대적으로 임기가 반도 안 됐는데 그건 나중에 보시죠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드러내놓고 얘기 안 할 뿐이지 다들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꼭 그래야 된다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카드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꿈은 꿀 수 있는 거죠. 그 꿈의 일단을 밝힌 것이고 다만 내일 당장 이대로 곧장 대선을 치러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이런 발언은요 국민들께 굉장히 신뢰가 되는 발언이에요. 지금은 여야에 누가 됐든 간에 굉장히 겸손하게 민생을 챙기면서 국민들께 하나하나 차곡차곡 마음을 얻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묵묵히 거쳐야 됩니다. 지금은 이런 걸 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당 사무총장의 김윤덕 의원, 정책위 의장의 진성준 의원이 유임하고 전략기획위원장의 이제 비서실장이던 천주 의원이 임명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진성준 의원 유임에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투세 관련해서 입장이 엇갈리다 보니까 요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구체적으로 딱 진성준 의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성준 의원 같은 캐릭터를 지금은 원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민주당 쪽 인사들한테 듣기로도 이재명 대표의 약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미지죠. 대중들에게 보여져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일극체제란 것도 있고요. 너무 강성이다라는 이미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조금 누그러뜨리려고 상당히 노력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물론 뭐 하루아침에 되기 쉽지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인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바로 쳐내는 것도 좋지 않고 또 의견이 다르지만 그것들을 끝까지 얘기하는 캐릭터 신성준 위원장 같은 분을 계속 쓰는 것도 좋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예를 들어서 검사 탄핵 문제나 이런 문제도 보면은 탄핵 소추에 대해서 청문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성으로만 비춰지는 분에서 약간은 부담스러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만약 자기랑 부딪혔던 부분도 다 껴안고 가려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 기저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부세 폐지부터 해서 지난 대선 때 25만 표 차이로 졌잖아요. 제가 앞서 이재명 대표의 모든 시선은 이미 대선에 가 있다라고 하기에만 그 25만 표의 반절 최소한 13만 표를 아직 앞으로는 가져와야 돼요. 현재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상대당의 사무총장이나 전략기획위원장이나 이런 당직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데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인 금투세 폐지 문제에 대해서 진성준 의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밝힌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그 메시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성준 의장을 유임시켜서 금투세는 폐지 안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사실상 던지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득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 특히나 우리나라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이 이 인사를 보고 굉장히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런 전략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 확장 내지는 우클릭을 시도를 할 텐데 그 우클릭을 조금만 해도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보이게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은 굿캅 배드캅 전략을 취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거두어들이기 어려운 말들은 앞서 나가서 빗자루질을 하면서 길을 정리해주고 진성준 의장은 배드캅 역할을 하면서 여전히 그 왼쪽에 있는 정책 노선들을 고수하는 그런 그 소매를 붙잡는 역할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 소매를 잡는 손길을 뿌리치면서 한 걸음 나가면은 굉장히 크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요새는 이제 국민들께서도 보는 눈이 높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금투세를 진성준 의장은 절대 원하는 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못 이기는 채 한 2년 유예를 하거나 뭐 한도를 조금 공제 한도를 좀 올리자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다 그 의도를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민주당이 정부를 담당하게 됐을 때 금투세가 다시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되지 않을까. 그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선호할 수 없는 방안이 될 거예요. 아마 이번에 여야 대표 회담 때 이게 성사가 되면은 금투세 얘기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폐지로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지난 대선 이후에 주식 투자 열심히 하셨잖아요. 뭐 조선주,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런 거 열심히 사 모으셨던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의 마음을 모르지 않을 테니까 이쯤 되면은 이것은 폐지로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도 득이 될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약간 정정하면 진성준 정치기자는 금투세 폐지를 완강하게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행은 하되 시행은 하고
다만 일부는 보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저도 사실은 시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한도가 공제가 5천만 원인데 그걸 늘리거나 저는 근데 공제를 늘린다기보다도 지금 금융투자세 세율이 20%에서 25%잖아요. 그 세율을 좀 낮출 필요는 있다고 봐요. 초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리스크를 걸고 투자했는데 정부가 20%나 떼가 이게 사실은 조세 저항이 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좀 뭐 저도 몇 년간 묻어둔 주식도 있고 물론은 금투세를 내고 싶지만 못 낼 가능성이 큰데 근데 저는 약간 의아한 게 보수 정당은 지금까지 건전 재정이 제일 중요한 어떻게 하면 진보냐 보수냐 저는 그게 큰 의미 없다고 보는데 제일 잘 나눌 수 있는 거는 건전 재정의 문제였거든요. 재정을 어떻게 쓸 거냐, 건전하게 쓸 거냐, 아니면 재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쓸 거냐의 문제였는데 금투세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서 훨씬 포퓰리즘적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임금 근로자가 아니지만 임금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낮춰주세요. 그럼 낮춰줄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세금 다 낮춰주면 좋잖아요. 2,500만 임금 근로자들이 똘똘 뭉쳐서 소득세 좀 낮춰주세요. 그럼 낮춰주는 게 맞는 건지. 주요 선진국들은 다 금융투자 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한 연봉이 5천, 6천만 돼도 어느 정도를 떼가는데 주식 투자에서는 몇 억이 이익이 되고 하나도 안 떼간다? 이거는 조세 형평성상에서 맞지가 않죠. 지금까지는 그리고 이제 금투세를 시행하는 걸 전제로 이미 증권거래세를 낮췄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있는데 그냥 1,400만 투자자들이 요구하니까 안 하자. 이거는 보수 정당이라는 의미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어떤 보수 진보 원래 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철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으로 대중들이 지금 뭘 좋아할까? 그럼 이거. 그럼 나중에 누가 이슈 하나 만들어서 임금 소득세 깎아주세요. 뭐 깎아줘야 되고. 그래서 철학이 없는 그냥 정치 어떻게 보면 스킬을 지금 발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제가 건전재정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해주세요. 2주 전에 저희가 금투세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토론했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그 대원칙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대원칙은 맞는데 금투세를 시행했을 때 생각보다 세수 증가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 금투세 시행의 반대급부로 우리가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했잖아요. 증권거래세는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상관없이 매도를 할 때마다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그걸 인하했기 때문에 뭐 순증분이 잘해야 한 1조 몇천억 원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현재와 같은 시장 규모가 유지됐을 때 얘기고 금투세 시행의 반대급부로 큰 손들이 다 빠져나가면 소위 이제 서학개미를 지향하면은 그 1조 몇천억 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의 세수 증가가 발생할지가 실제 대단히 불투명해요. 그 다음에 건전재정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국가 부채를요. 지금 뭐 D2나 아마 그 정도의 관점에 생각하실 텐데 사실 지금 국민연금 충당 부채는 따로 빼놓고 계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코끼리가 수영장에서 나오면은 물이 넘치지 않고 그냥 나올 수 있나요? 지금 국민연금이 앞으로 이제 받아갈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많이 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가 있는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고 현금화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끼리가 수영장에서 나오는 과정이에요. 금투세가 시행되면서 큰 손들은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위축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하면은 코끼리가 수영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더 많이 손해를 보고 국민연금이 주식을 현금화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국민연금에 메꿔줘야 될 충당부채는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거는 매년의 세출 세입만 보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거기까지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봐야 돼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전재정을 정말 중요시하는 보수정부로서는 매우 장기적인 것까지 고려해서 우리 주식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는 것이 최우선에 두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말씀을 지금 이미 대주주에 대해서는 대주주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주주가 아니라 종목당 가족을 다 합쳐서 10억 이상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투자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있어요. 있는데 큰 손들이 이것 때문에 다 빠져나간다? 그건 아닙니다. 이미 큰 손들은 어느 종목당 뭐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 뭐 온 가족 합치면 10억 정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꽤 있거든요. 이분들은 다 또 투자 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내하고 해요. 그것 때문에 연말 되면 주가가 약간 빠집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이 폭락하지는 않아요. 예. 저희 나중에 저 박 실장님하고 저하고 금투세 외전 하나 우리 따로 편성해가지고 한번 하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듣겠습니다. 반대입니다. 이게 왜냐면 이 마찬가지예요. 1,400명 개미한테 제가 욕을 먹었어요. 저는 제 주장이 옳다고 보는데 굳이 제가 그 욕을 먹고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그 욕을 먹을 생각은 없습니다.